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경산중앙병원 내과 이종명 명예원장과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산중앙병원에서 알레르기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내과 이종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알레르기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접하게 되는데 이게 또 정확히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무슨 체질 얘기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알레르기가 뭔지 정확히 좀 개념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알레르기는 어떤 물질에 대해 정상에서 벗어난 지나친 과민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해로 물질, 예를 들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이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꽃가루와 같이 해롭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어떤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오히려 증상을 일으켜서 본인에게 해롭게 되는데 이 경우를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합니다.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에서 천식이 생기거나 비염이 생기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 이 알레르기가 우리 몸의 비만 세포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헉, 그러니까 뭐 비만이면 알레르기가 더 잘 생긴다. 설마 이런 말인가요, 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비만 세포는 알레르기 반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몸이 비만한 것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입니다. 오. 예, 비만 세포는 우리 피부나 호흡기나 소화기 같은 점막에 주로 이제 분포하고 있는데 이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면 세포 안에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여러 물질들이 얇은 막에 쌓인 과립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근데 마치 이 세포가 살이 찐 것처럼 빵빵하게 보여서 그래서 이제 비만 세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레르겐이라고 하는데 이 물질이 들어와서 비만 세포를 자극하면 이 가렵들이 터져 나와서 그 안에 있던 염증 물질이 피부나 호흡기 점막에 작용하여 두드러기나 비염, 천식 같은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일단 원장님 천만 다행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몸이 비만이 아니라서 한숨 일단 돌리게 되네요. 네.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염증 물질들이 몸 안에 이제 퍼지면서 알레르기 증상이 일어나는데 보통 알레르기 하면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이제 가려움이거든요. 가려움 말고 근데 또 다른 증상들도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원인과 알레르기 반응이 어디에서 일어나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의 경우에 코점막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소위 비염이 되겠습니다. 콧물, 재채기, 코막힘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기관지에서 발생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숨이 차거나 기침을 하는 그리고 색색거리는 천식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약이나 음식물을 먹을 때 피부 알레르기가 생길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심할 때는 눈과 입술이 퉁퉁 붓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만 세포에서 분비된 여러 염증 물질, 그 중에서도 특히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히스타민은 주변에 있는 신경을 자극하여서 우리가 가려움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두드러기가 생기고 또 혈관이 늘어지면 그 벽 틈새로 이제 물이 빠져나와서 점막이 붓게 됩니다. 또 알레르기 반응이 급격하게 전신으로 퍼질 때 이를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페니실린 쇼크나 벌에 쏘인 후에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두드러기와 혈관 부종 외에도 숨이 차거나 배가 아프고 그리고 혈압이 떨어져서 쇼크가 오고 의식을 상실하는 이런 위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심할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질환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알레르기 질환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되고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에 보게 되면은 부모님이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 자녀들도 이 질환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게 유전적인 영향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알레르기 질환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꽃가루에 노출되지만 일부 사람만 비염이나 천식이 생기는 걸 보면 유전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이 잘 발생하는 이러한 체질을 우리가 아토피라고 합니다. 이는 유전적인 성향이 있어서 자식에게 물려주게 되는 거죠. 실제로 부모 중 한 분이 알레르기가 있으면 자식은 한 40% 내외에서, 그리고 양친 다 알레르기가 있으면 거의 그 2배 정도 된 7, 80%에서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은 최근 몇십 년 동안에 대다수의 국가에서 알레르기 유병률을 조사를 해보면 거의 2배 혹은 그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 양식의 변화, 서구화,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이런 등 환경적인 요소도 중요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알레르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나이 들고 나서 생겼다 하는 분들이 주변에 꽤 계세요. 저도 그렇고요. 뭐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입술이 풍선 불듯이 퉁퉁 부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알레르기 질환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아토피를 가진 아이는 영유아기에 그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죠. 이런 애들은 좀 더 크면서 천식이나 비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레르기 질환은 실제 소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보고에 의하면 알레르기 환자의 약 75% 정도는 25세 이전에 증상이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에도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다가 천식이나 비염이 생긴 경우도 종종 보고, 또 해외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가 그 나라에 있는 꽃가루, 새로운 꽃가루에 감작이 되어서 그때 이제 비염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서 분진이나 화학 물질에 계속 노출되다가 직업성으로 비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별다른 이유 없이 노인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비염이나 천식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범하면 딱 떠오르는 거는 꽃가루인데 네. 제가 깜짝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네. 진짜 환자들을 괴롭히면 주범은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이 집 안에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집을 들어가야 되나 지금 고민이거든요. 안 들어가시면 여기서 주무시게요. 그러니까 집 안에 있습니까? 네. 예, 집 안에도 있고 집 밖에도 있는데요. 아이고.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의학 용어로는 알레르겐이라고 합니다. 그 계절성 알레르겐으로서는 봄 환절기에는 주로 나무꽃가루, 그리고 가을 환절기에는 잡초꽃가루가 국내에서는 거의 문제가 됩니다. 이에 비해서 집안에서 계속 노출되는 소위 통연성 알레르겐으로서는 진먼지 진드기나 반려동물이 가장 중요하고요. 기타 바퀴벌레나 곰팡이 등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로 볼 때는 천식이나 비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진먼지 진드기인데요. 이 세포는 사람의 피부 세포가 탈락한 인쇄를 먹이로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주로 머무르는 침구, 매트리스나 이불 혹은 소파, 카페트 등에서 주로 서식을 하고 너무 작아서 맨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진드기들이 많이 자라면 그 배설물이 가루가 되어서 먼지 형태로 코나 기관지 점막에 이렇게 들어와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근래에는 반려동물, 특히 이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니까 이들의 비듬이나 그들의 침 같은 분비물에 의한 천식이나 비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진먼지 진드기인데 우리 철원 씨는 진먼지 진드기를 박멸한 이후에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과연 언제일까요? 그래요. 이렇게 뭐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이 있겠지만은 오늘은 비염을 중심으로 좀 알아볼 텐데 비염의 뭐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흔히 이제 뭐 재채기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염의 4대 증상으로 해서 코나 눈이 가려운 것, 그리고 발작적인 재채기, 물처럼 맑은 콧물, 그리고 코막힘 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증상이 없던 환자가 갑자기 이제 어떤 원인 알레르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개 알레르기가 있는데 학생이 되어서 이제 기숙사에서 한 6개월 살다가 방학이 돼서 다시 본가에 갔을 때 개를 만나게 되면 갑자기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개를 뭐 몇 번 안고 있으면 곧바로 재채기 나고 동시에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코가 막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집에서 계속 자면서 그 진먼지 진드기 같은 그런 알레르겐에 노출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환자들은 낮에는 주로
눈물과 재채기, 콧물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밤에는 코 막힘이 심해져서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또 알레르기 환자는 그 알레르기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질병이 생기면 호점막이 매우 민감해지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일반적인 자극들, 예를 들면 찬 에어컨 바람이라든지 강한 냄새나 먼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재채기나 콧물이 쉽게 납니다. 또 특징인 것 중에 하나는 그 알레르기 환자, 비염 중에 환자 중에서 과일을 먹으면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을 먹으면 입과 모관이 이렇게 막 가렵고 심지어는 붓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현상은 자작나무 알레르기 환자에서 흔히 관찰되고 그 이유는 자작나무 꽃가루와 이런 과일 안에 들은 성분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이렇게 혼돈을 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네. 뿐만 아니고 비염이 방치되어서 코막힘이 심해지면 물론 냄새를 잘 못 맡고 또 코가 막히니까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잘 때 코를 많이 골고 심지어는 수면 무호흡증도 생기게 되고 또 코와 귀 사이에 있는 관이 막혀서 귀에 물이 생기는 중이염도 생길 수 있고 코 주변에 있는 부비동에 염증이 생겨서 소위 우리가 충농증이 합병되기도 합니다. 비염 있는 분들 보면 보통 이제 약을 복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코감기가 있을 때마다 약을 먹다 보면 좀 졸리기도 하고 약이 좀 독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염약은 독하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비염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약물이 소위 항히스타민제입니다. 근데 이 약은 콧물, 재채기, 코 가려운데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리고 타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고 오랜 사용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 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약을 먹고 몸이 달아내지고 졸리는 경우가 비교적 흔히 있는데 이런 경험들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염약은 독한 약이라는 이런 인식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생기는 졸림은 정도가 약물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또 같은 약이라도 사람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따라서 네. 잘 선택해서 쓰시면 이런 부작용을 피할 수 있고요. 이 약제가 우리 1호에 도입된 것은 1960년대 이후입니다. 근데 1980년대 이후에는 새로운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소위 이제 2세대 항히스타민제들이 시중에서 혹은 병원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이 약들은 부작용이 많이 개선되어서 졸음 현상이 경미하거나 아예 거의 없는 것도 있어서 심지어는 어떤 약들은 항공기 조종사에게도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2세대 약물들은 작용 시간이 길어서 하루에 한 번 먹어도 충분히 약효가 지속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약물에 대한 두려움은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요즘 시중에 알레르기 비염에 쓰이는 약이 참 많잖아요. 먹는 약도 있고 네. 또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도 있는데 네. 그러면 이 약들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달리 사용을 해야 되나요? 예,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에 사용하는 약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약을 꼽으라면 항히스타민제와 그다음에 항유코트렌제라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오늘 많은 얘기가 갈 그 비강 스테로이드 분무제 이게 제일 중요한 약이고요. 그 밖에도 먹는 스테로이드 제제, 그다음에 혈관 수축제, 또 코에 뿌리는 항콜린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뿌리는 약도 있고 먹는 약도 있지만 비만 세포 안정제도 있고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각 약마다 효과와 부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비염의 중증도라든지 비염이 얼마나 심하냐, 그다음에 환자의 나이나 약물에 대한 선호도, 어떤 환자들은 먹약을 선호하고 어떤 환자들은 먹약을 싫어하고 이런 점도 있죠. 그리고 약물의 부작용 등을 잘 고려해서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스테로이드는 이렇게 많이 쓰면 좀 부작용이 심하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뿌려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 전에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약이니까 간단하게 좀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는 비염의 모든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거의 사실 유일한 약제이고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코 안에 있는 염증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사실은 코막힘이 문제가 되거나 먹약으로 조절되지 않는 좀 심한 비염에는 반드시 추천되는 약물입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스테로이드 성분은 위험하다고 사용을 꺼리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스테로이드 분무제는 체내로 흡수되는 양이 거의 경미하기 때문에 약 자체의 그 성분 자체의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무시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심지어는 소아에서도 용량을 과량으로 쓰지 않는 한은 전신 부작용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이제 자꾸 재발의 경우에 이제 간혹 너무 과량을 쓰거나 너무 오래 쓰거나 할 때는 코 점막 같은데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하에 코 점막을 체크해 가면서 쓰면 거의 1, 2년 동안 계속 써도 문제가 없다는 보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전하다고 실제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염 증상도 약을 먹을 때는 증상이 없지만 끊으면 다시 바로 증상이 생겨서 고민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알레르기 약을 평생 먹어야 될까요? 예,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알레르기 질환의 특성상 알레르기의 노출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 한은 증상을 단기간에 치유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약물 치료는 비염을 완치한다는 개념보다는 코 안에 있는 염증을 꾸준히 이제 관리해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알레르기 환자들은 이제 자꾸 치료를 중지하고 내 약을 평생 뿌리 한 몇 개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다가 보면은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증상이 약해지거나 특히 나이가 들면서 질병이 저절로 치유되는 경우도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 알레르기 환자들은 약 반수에서 애들이 자라면 성인이 되면서 병이 상당히 호전되거나 병이 관해되는 소위 치유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약국에서 병원에 처방전 없이도 흔하게 비염약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병원에서 알레르기 진료를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은 사실 종류도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오래전에 개발된 약들이 많아서 부작용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더 중요한 점은 그게 알레르기 비염인지 진짜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원인이 뭔지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합병증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시중에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또 코를 세척하는 기계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위생적으로 괜찮을지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깨끗한 생리식염수로 세척하는 거니까 위생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생리식염수로 씻어야 되는 것이지 깨끗한 생수로 씻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건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코를 세척하면 코 안에 있는 잔존하는 알레르겐을 세척할 수 있죠. 그리고 염증 물질도 배출시킬 수 있고 또 코 안에 점막에 있는 그 점막의 기능을 한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지고 또 약물 사용량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안전한 치료법이죠. 비싸지도 않고. 따라서 비강 세척은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서 보조 치료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만성 부비동에 있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분무제와 함께 그 비강 세척이 중요한 치료법으로 인정되고 있고 이의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증상도 없는데 그거를 그냥 미리 이렇게 예방 차원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코는 정상적인 코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코 건강은 지켜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그 면역요법이라는 그런 치료 방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면역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알레르기 비염이 거의 뭐 완치에 가깝게 치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 가능한가요? 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면역 치료는 이제 올해로 이제 세상에 태어난 지가 한 120년 되는 치료법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오랜 치료법이고 뚜렷한 장단점이 있어서 실제로 알레르기 전문가들에게 있어서는 치료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이용되고 있어 왔습니다. 이 방법은 그 어떤 환자에서 원인 알레르기를 찾아내어서 그 알레르겐을 특별히 제조를 합니다. 제조를 해서 그것을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소량부터 조금씩 이렇게 몸에 투여를 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어느 순간에 되면 그 알레르기가 들어와도 반응하지 않는 소위 면역 관용이 생기게 되어서 완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치료를 하면 좋은 점으로서는 실제로는 유일하게 성공적인 완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성공적으로 치료가 되면 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알레르기 환자는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한두 가지의 알레르기 생기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역 치료를 하면 그렇게 여러 가지 알레르기로 계속 감작되는 소위 다감작을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또 실제로 알레르기 천식이 훨씬 많이 생기는데 알레르기 비염일 때 면역 치료를 하면 약물 치료하는 사람에 비해서 천식으로 이행하는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은 면역 치료에서만 이제 관찰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솔깃한데요. 치료 중에 생길 수 있는 일단 천식 가능성도 줄일 수가 있고 또 비염 자체도 완치에 또 가깝게 할 수 있다니까 저는 면역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 듣고 싶어요. 네. 네. 그 전통적으로는 그 알레르기는 주사로 피하에다가 이렇게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오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주사로 들어가는 거니까 드물게 좀 심각한 부작용을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알레르기 전문의들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근래에 와서는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알레르겐을 혀 밑에 넣는 이제 조그만 방울 떨어뜨리는 물약이나 알약으로 개발해서 이제 사용하는 소위 설하 면역요법이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피하요법은 처음에 한 3, 4개월 동안에는 소량씩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병원에 오셔서 주사를 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치료 효과에 도달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이렇게 이제 3년 내지 한 5년 정도를 주사를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후에 주사를 끊어도 성공적으로 치료가 되면 수년 동안 증상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설라 면역요법은 뭐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단지 투여하는 방법이 물약이나 알약으로 바뀐 건데요. 초기에는 혀 밑에다가 소량씩 조금씩 양을 올려서 넣고 나중에 치료 용량에 도달하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그냥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넣으면 거의 똑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따라서 설라 면역요법은 병원 오시지 않고 집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타서 지시대로 집에서 스스로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요. 면역 치료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가요? 혹시 면역 치료에 단점이나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치료에 효과가 생기면 이제 거의 완치하거나 적어도 상당 기간 이제 증상이 없으니까 매우 바람직하죠. 근데 단점 또한 뚜렷이 있는 치료법입니다. 우선은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죠. 수개월이 지나야 실제로 효과가 생기기 시작하고 치료 기간도 3년 내지 최소한 3년, 통상 5년 정도까지 치료를 합니다. 네. 그리고 한 7, 80% 정도에서 효과가 발생하고 이 30%는 이렇게 효과가 충분치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전에 미리 예측하기도 사실 힘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택하든 약값이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요. 특히 설화 면역요법의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서는 대부분 전문지 진드기한 알레르기만 거의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래 그 꽃가루면은 꽃가루 종류별로 약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그래까지는 되지 않아서 주로 전문진드기에 이용되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부작용 면에서는 그 피하로 주사를 놓는 방법은 맞다가 천식이 악화되거나 심지어는 아나필락시스로 사망한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뭐 몇 년에 한 케이스 정도씩 생길 정도로 부작용이 드물지만 가능은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설화 면역요법은 훨씬 안전해서 그런 경우는 거의 보호가 없고요. 그래도 혀 밑에 넣었을 때 일부 환자는 혀 밑이 일부 가려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건 되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궁금증들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게 단순한 불편한 그런 계절병이 아니라 만성병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겠고 흔한 질환이지만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알레르기 비염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수면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죠. 그다음에 사회생활에도 큰 지장을 줍니다. 학생들의 학업에도 큰 장애가 되고 어른들도 활동을 제한하거나 대인관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또 정서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하게 되어서 삶의 질에 획격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근데 심지어 심하지 않다고 치료를 방치하거나 잘 낫지 않는다고 치료를 포기하시는 경우도 간혹 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료기관을 찾으셔서 적절한 약물로 꾸준히 치료 관리하시고 필요하시면 면역 치료를 통해서 한번 완치에 도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비염을 비롯해서 알레르기 질환이 아주 끈질기다 보니까요. 아예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의료진의 상담을 통한 올바른 약물 사용을 기반으로 꾸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한 질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꾸준한 관리 쉽지 않지만 꾸준한 포기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네. 말씀드리신 대로 요즘 좋은 치료법들이 많으니까 의료진과 잘 상의해 보시고요. 면역 치료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경산중앙병원 내과 이종명 명예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